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좌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경제 성장은 뭐 정말 잘했는데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좀 이 독재가 있어서 라고 늘 유보적으로 그 대목을 말을 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유신 체제 하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유신 체제를 독재 체제로 생각하고 그 독재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을 대학생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유신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이게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민주화 투쟁을 계속하다가 2년간의 감옥을 살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여 년의 오랜 정치활동 평론 그리고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됐고, 오늘 제가 거짓과 진실 코너에서 주장하듯이 박정희는 독재자가 아니고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가장 효율적인 체제, 동원 체제를 가동시킨 유능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면 그와 유사한 리더십으로 함께 얘기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칸유, 터키의 케말 파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 후진 국가들이 박정희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중국의 덩소평은 문혁이라는 암흑 시대를 끝내고 경제발전으로 나아가면서 흑묘, 백묘론을 제기했는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면서 공부했던 모델로 박정희 대통령의 압축적 경제성장 모델, 근대화 모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주도의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다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자원도 없고 뭐 정말 자원도 없잖아요. 이제 동해 유전에서 유전이 터져서 우리가 산유 국가가 갑자기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960년대 70년대는 자원 하나 제대로 없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투자할 돈은 있었습니까? 돈도 한 푼 없던 때예요.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 국가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북한보다도 훨씬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이 국가 발전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됐던 그 1945년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의 98%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정력적으로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학교를 짓고 교육을 시키는 그 덕분에 이승만 정권 10년이 지나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읽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육성된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리고 근대적인
이 노동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런 인적 자원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인적 자원, 거기에다가 미국의 원조 자금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확보한 청구권 자금, 그리고 나중에는 중동 특수로 만들어낸 자금,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만들어낸 자금, 심지어는 독일의 광부 간호사들 파견해서 만들어낸 자금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게 만들어낸 인적 자원과 결합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거의 모든 자금도 없고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관건은 뭐였냐면 우리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자본과 잘 결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냐였어요. 이걸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했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을 거고, 또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런 국가주도의 고도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근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게 제3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적 자원과 투자 자금을 만들어서 이걸 결합해서 효율적으로 근대화하고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체제를 동원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동원체제라고 하는 모빌라이제이션 레짐이라고 하는 독특한 체제입니다. 이 동원체제는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핵심 국가 의제로 상정하고 이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이 국가적인 골을 향해서 모든 자원, 그러니까 돈,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이 내셔널 골인 이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동원체제의 리더십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이 동원체제의 리더십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따라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싱가포르의 리칸유 정도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실패 이유는 뭐냐? 이렇게 자원이 국가로 집중되니까 그 자원을 배분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 국가 기구에 있는 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그 경험적 지표가 있어요. 그게 전달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외국에서 차관을 가져오거나 뭐 우리 경우에 차관을 계속 들여왔잖아요. 그리고 청구권 자금도 정부가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관이나 외국의 투자 자본을 가지고 와서 국가가 나누어 주는데 국가가 나누어 주는 이 과정을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실무적으로. 이 자들이 차관을 갖고 와서 현장에 공장을 짓거나 고속도로를 닦는데 돈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중간에 이놈 저놈이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차관을 갖고 오면 장관이 우선 뭐 조금 떼먹고 그 밑에 국장이 떼먹고 그 밑에 과장이 떼먹고 그렇게 해서 민간으로 가면 또 민간 회사에 사장부터 비자금 쪽으로 떼놓고 뭐 저 부장 떼놓고 실제로 현장에 전달돼서 고속도로 건설하겠다고 100원의 차관을 얻어왔는데 실제로 고속도로에 건설되는 그 현장에 투입되는 돈은 5원에서 1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적으로 차관 전달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이 남미나 아프리카 대다수 후진 국가들의 개도 국가 후진 국가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IMF나 IBRD나 이런 차관을 공유하거나 차관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국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차관을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들이 디폴트, 채무상환 불이행을 선언하게 되고, 이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 그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차관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인적 자원과 결합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내고 포철을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적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 때의 이 차관 전달률은 몇 %였을까? 대략 85%에서 90% 정도로 경험적으로 계측이 됩니다. 100원 받아서 90원은 실제로 고속도로 닦는 데 썼고 포철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 1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누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누수도 없이 100% 차관 전달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선진 국가들은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라고 하는 걸 뗍니다. 리베이트는 통상 무기 거래를 한다든지 무슨 정유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나가는 비용인데, 이게 중간에 여러 브로커들이나, 이 브로커는 서양 사회, 서구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로비 조직입니다. 또는 컨설팅 회사들이 컨설팅 피라든지 하는 식으로 나가는 합법적 리베이트가 15%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샀을 때 이것을 중간에 거래했던 에이전트 회사가 자기네 자기네 문화 또는 자기네 관습에 따라서 수출하는 무기, 그러니까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 총 대금의 15%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갖다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합법적입니다 하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만큼 무기를 더 주세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권 때 그런 그 정말 자원 빈국, 자금 빈국에서 대부분의 이 경제성장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바깥으로부터 들여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들여온 돈의 현장 전달률이 85%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것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죠.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청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것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런 식으로 청렴하게 삿대지 않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윗물이 맑듯이 아랫물도 다 맑아서 이 전달률이 85%가 가까이 됐고, 그러니까 돈 들여오면 그만큼 성과가 났던 거예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포철이 건설되듯이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 행정 시스템과 인적 자원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개발 자금들을 결합해서 근대화 경제 성장이라는 한 방향으로 동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행사됐던 것이고, 그것을 당시 야당에서는 독재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독재자일까요? 아니면 이 강력한 동원체제,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패 구조로 전락됐던 그 동원체제를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가동시킨 유능한 지도자였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평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대통령이었다,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위대한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지만, 그러면서 꼭 한마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좀 독재를 해서 라고 하는 이 유보적인
발언들을 하는데 이제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독재가 아니라 동원체제였고 이 동원체제가 없이도 과연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겠는가? 이 동원체제의 효율적 가동 없이도 과연 국가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근대화가 가능했겠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동원체제의 리더십과 국가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어느 것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집요한 이 선전 공세에 몰리다가 결국 대선 후보로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행한 정치 중에 인혁당 사건, 유신, 이런 부분은 헌법가치 훼손한 사건이었다고 인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 난민전이나 인혁당 사건이나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자마자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회유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황태성 간첩 사건이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권과 박정희 대통령을 회유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한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의 연장선에서 나온 간첩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제 수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한 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종북 주사파들의 끊임없는 왜곡과 인격 모독 수준의 인신공격과 가짜뉴스 때문에 제대로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의 역사적 성격을 우리가 부각하지 못했고 그 체제 전쟁 와중에서 나온 체제 수호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하는 점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한 우리 이 못난 후배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은 잘했는데 독재 때문에라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파놓은 그 프레임에 허우적거리지 않는 당당한 자유우파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시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찬사를 보내는 이 짧은 기간에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국가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근대화 혁명, 이것은 동원체제적 리더십이 없어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바로 그런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근대화 혁명을 가능케 한 동원체제를 가장 청렴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가동시킨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과 진실이었습니다.